반갑습니다. 장정용 시장점검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다행히 말아 올렸습니다. 요게 그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일단 뭐 요 변동성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니까 이런 자리에서는 보통 급락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리인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올해 많이 팔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지수가 올라오면서 잘 팔아먹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에 들어온 자금은 이미 예전에 다 회수가 됐고, 왜냐면 IMF 때 들어오고 쌀 때 많이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수익금만 갖고 계속 불려나가는 중. 이게 한 550조, 600조 정도 되니까 참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외국인 IMF 구제 금융이 없었다면 그 주식 대부분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지고 있었을 거고, 기업 성장을 다 같이 나눌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코스피를 부양을 하려고 하면 외국인 좋은 일만 시키고, 코스피를 외면을 하면 싸게 계속 외국인 주워 담고,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는 구조가 되는 건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의 한 36% 정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미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대형주에 대해서 특별히 애착을 가지지 않는 게, 우리 기업들 잘 해나가고 있고,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해외 시장에서 알게 모르게 득을 본 부분도 있을 겁니다. 왜? 삼성전자가 잘 돼야 삼성전자에 투자한 블랙록이 수익을 보는 것처럼 그런 간접적인 어떤 도움을 받았겠지만, 일단 투자의 관점에서는 우리 시장에서 정부가 작정하고 코스피를 부양하는 정책을 한다? 대주주는 어차피 대부분 못 팔 거고, 그리고 유통주식 대부분을 갖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만 배를 불리는 국부 유출을 하는 잘못된 정책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고 계속 방치를 하면 시장 매력이 없으니까 기업들이 상장을 해서 투자금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한국 시장은 정책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시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형주에 대해서 별다른 애착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삼성전자도 좋고 그렇지만, 그래서 중소형 성장주에 계속 주목을 하는 이유가 그 부분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과거에도 증권주를 굉장히 선호했었는데 이유는 하나입니다. 증권주는 외국인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코스피는 외국인이 오늘 산 것도 그렇지만 결국 많이 갖고 있는 쪽에서 시장을 지켜나가야 되니까, 그런 관점에서 뭐 많이 내렸을 때 산다든지 가치 대비 굉장히 저렴한 주식을 산다든지 이런 건 괜찮지만, 이게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분, 중산층 이상 되는 분들이 여유 자금을 운용을 하는 측면에서 비교적 안전하게 운용을 하는 측면, 그리고 많이 내리면 사놓고 기다렸다가 적당히 오르면 정리하고 이런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투자는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이 여유롭게 어느 정도 자산이 있는 분들이 제 방송을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굉장히 높은 비중으로 대형주를 다뤄왔는데, 근로는. 근데 유튜브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이 방송은 중소형주 위주로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여기보다는 지금 당장의 어떤 자산의 신장을 원하는 분들. 근데 그게 확률적으로 잘 생각해 보시면 기준금리가 0.5%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전체 평균 자산의 수익률이 0.5%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건 0.1%고 어떤 거는 50%고 이렇게 되지만 평균적으로 이 정도다. 그러면 이거를 이 0.5%에서 굉장히 높은 초과 수익률을 올리려면 결국은 큰 위험을 감수를 해야 되고,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경험을 쌓다 보면 그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생기고, 그러면 높은 수익을 추구하면서도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한 리스크를 감당해 나가는 이런 과정을 밟아 나갈 수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경제적 자유인으로 가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준비 없이 그냥 뭐 1,000만 원 있으나 없으나 이렇게 해서 코인에서 날리고 급등주 급락주에서 날리고 이런 거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 준비해서 이렇게 과정들을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 뭐 저조차도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만 확률은 제가 중소형 성장주로 수익을 낼 가능성이 여러분 여기 보시는 분들보다는 조금 낮지 않나. 그리고 주주 운동이든 뭐든 만들어가는 측면이 있으니까 직접 만들어가는 정보 생성자가 돼야지, 남이 먹다 버린 정보 쫓아가가지고는 설거지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코스피가 이렇게 관리가 나온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한편으로 보면 한계가 너무 뚜렷하다. 외국인 노름이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고,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해서 떨어지는 이 이동평균선들을 극복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가 공매도 금지 해제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세 번째가 5월 8월에 통계적 약세를 또 어떻게 극복을 할 건지, 이 관문들이 남아있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 관리를 본다면 어쨌든 이 모두가 수습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뭐 이렇게 되든 결국은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3천선으로. 여기에 대한 믿음이 강해지면 내년에 정말 좋은 장세가 펼쳐질 겁니다. 왜냐하면 양과 질적으로 다 지금 시장이 준비가 됐습니다. 그 양이란 건 뭐냐면 고객 예탁금의 규모, 그리고 질이라는 건 뭐냐면 고객 수. 지금 증권 계좌 숫자가 계속 늘어나서 아마 내년이면 주식 투자 인구가 1000만 명이 될 겁니다. 이거 500만 명일 때랑 1000만 명일 때랑은 차원이 틀리고, 만약에 우리나라 주식 투자 인구수가 3000만 명이 된다. 코스피 5천 가고 10,000 가게 됩니다. 그게 어떤 수급의 힘인데,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큰 장이 온다. 그리고 작은 장이 곧 올 것입니다. 언제 오냐? 4월 달에. 지금 제가 중소형주가 대형주보다 낫다고 말씀을 드린 이래로, 물론 대형주가 1월 11일에 고점을 찍고 재미없는 흐름을 이어왔습니다. 근데 중소형주도 마찬가지로 특별히 재밌는 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중소형주들은 3월에 감사 보고서가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 안정적인 기업들이야 뭐 감사 보고서가 당연히 나오는 거지만, 불안한 기업들은 감사 보고서, 뭐 자회사의 어떤 가치, 뭐 해외 공장의 가치, 이런 거 한번 틀어지면 그냥 감사 의견 한정, 감사 의견 거절이 나와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상장 폐지 심사를 받아야 되니까 보통 1에서 3월까지, 그러니까 3월 말까지는 주가를 올릴 만한 어떤 시도를 하지를 못합니다. 이 시기까지는 대체로. 근데 올해 감사 보고서가 뭐 한 15일에 나올 수도 있고 빨리빨리 나오고 있습니다. 한 23, 4일만 돼도 나올 것 같은데, 요거 나오고 나면 대형주는 모르겠습니다. 대형주는 외국인이 의지를 갖고 올리면 올라가는 거고 아니면 내려가는 거니까 그건 모르겠지만, 중소형주만큼은 감사 보고서 시기에 움츠렸던 걸 펼치니까 4월에 중소형주 위주의 유동성 장세 맛보기 시장이 펼쳐지지 않나, 이렇게 전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좀 많이 떠들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주에 대해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관심을 조금 더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대형주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대형주는 제가 여러분들보다 못할 수도 있고, 제가 언급을 하는 게 여러분들께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외국인 뜻대로 가는 거고, 거기서 움직임을 기술적인 분석으로 안다 하고 뭐 밑에서 사고 위에서 판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대체로 이런 경우가 있는데, 뭐 고점에서 물린 분들은 그냥 기다립니다. 뭐 삼성전자 95,000원에 샀다. 95,000원까지 안 갔으니까 정확하게 또 해야 되니까 정확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95,000원에 있었구나. 삼성전자를 95,000원에 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누군가 95,000원에 사서 자기는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팔고,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팔고, 샀다 팔고, 삼성전자 짭짤하네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본인은 정작 보고도 대응을 못합니다. 손절을 못하니까.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그냥 스트레스만 쌓여갑니다. 이 스트레스가 쌓여간다는 것은 인내심이 줄어간다는 거고, 이 인내심이 다 떨어지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감정적인 매매를 하게 됩니다. 그 감정적인 매매를 하게 되면 결과가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당연히 나쁩니다. 욕심 부리지 말라라고 말씀드리는 건 욕심 부려서 돈을 따면 여러분 놀부가 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건데 욕심 부려서 잘 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욕심을 부려서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감정적으로 매매하면 여러분들 돈 많이 땁니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감정이 들어가는 순간 이미 끝장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대형주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해봤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느냐? 거의 도움이 안 될 겁니다. 그냥 인내심만 갉아먹는 거고. 그리고 서로 다 포지션이 다르고 투자 목적도 다르기 때문에 난 장기 투자하고 싶은데 저 새끼는 왜 맨날 샀다 팔았다 하라 그래 짜증나게 이런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뭐 딱히 주주가 어떤 감시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대기업들은 어느 정도 체계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알아서 잘 하니까. 딱히 뭐 제가 해드릴 게 없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거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파시면 됩니다. 이거 제가 올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 맞을지 틀릴지도 모르고. 뭐 그렇기 때문에 요 대형주를 다루지 않는 겁니다. 어쨌든 감사 보고서가 다 나오고 나면 중소형주들은 한번 바람이 있지 않을까. 작은 바람. 내년에는 큰 바람. 네. 그래서 조금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 보유 종목. 예, 시장이 오늘 나쁘지 않았는데 제 종목은 탐탁지 않아서 그냥 꼴도 보기 싫어.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꼴 보기 싫어서 넘어가고 영신금속. 예, 오늘 제가 그 영신금속 공장을 다녀왔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이 주주 운동이란 건 이 최대 주주의 잘못을 이 직각으로 맞서야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최대 주주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결정을 하고 무슨 작당을 자기들끼리 하는지 주주들이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사라는 것은 전체 주주를 대표를 해서 선임이 되는 건데 이사들이 최대 주주만을 위한 의결을 하고 있으니 근데 그거를 무슨 꿍꿍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들만 알고. 그러면 제가 나도 정보 안 줘야지. 난 뭐 했는지 니네 아무것도 모르게 할 거야 하면 똑같은 거밖에 더 되겠습니까? 똑같은 말든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 주주운동은 반드시 경영권을 뺏는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활동으로 인해서 전체 주주의 권익이 올라가는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대 주주가 잘못한 걸 반대로 해야 됩니다. 설사 그것 때문에 지는 그 주주총회에서 표대결에서 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왜? 뭐 그렇게 해야 전체 주주들의 권익이 올라가니까. 이거 만약에 제가 이거를 그냥 저 혼자 조용히 한다? 그러면 어떻게 오해를 받게 되냐면 저 몇몇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 사람들 회사 뺏어가지고 지들 마음대로 해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오해를 받으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다 그냥 오픈하고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그리고 뭐 매매 하지 말라 이런 말씀도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자유롭게 매매하시면 되고 다만 이제 제가 한번 끊어드렸던 건 너무 가격이 높아져가지고 이 가격도 사실 높은 건 아니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이 가격은 부담이 있다. 뭐 주주운동이 성공해서 경영진이 교체가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것도 굉장히 싼 가격이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찾아가서 갔는데 옛날 같으면 제가 또 뭐 직원분이 나오셔가지고 그 직원분한테 어쨌든 나중에 그 책임 물을 때 대표가 난 그런 거 지시한 적 없고 직원이 무지해서 그랬다. 그래서 간접 강제 이행금 그 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하루 200만 원씩. 그러면 간접 강제 이행금은 네가 충당해 임마.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가지고 뭐 약간의 어떤 부담을 주는 것도 예전 같으면 했을 건데 뭐 이게 다 좋자고 하는 일인데 괜히 또 직원분한테 부담을 드리고 또 스트레스 받게 하고 그게 뭐 맞는가 싶어가지고 그냥 오늘 조용히 웃으면서 그리고 오늘 또 그 직원분이 뭐 굉장히 예의를 갖추고
또 대우를 해주셔가지고 좋은 인상을 받고 왔습니다. 예, 그리고 뭐 제가 이제 공장 탐방 같은 걸 조금씩 다니다 보니까 어느 정도 보면 딱 나오는데 영신금속 자체는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활발하고 좋은 편이고 공장 규모도 상당히 큰 거고 위치도, 그러니까 결국 이 제조업이라는 게 물류에서 얼마나 이점이 있느냐인데 조금만 가니까 평택 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류의 어떤 이점도 있고 입지도 좋고, 창업자분께서 굉장히 좋은 데 자리를 잡으셨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예,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신 직원분도 뭔가 좀, 그러니까 제가 삼성엠텍에 갔을 때 받았던 느낌하고는 좀 다른, 좀 약간의 자유스러운 느낌? 예, 삼성엠텍은 막 군대처럼 막 경직돼가지고 약간 그런 느낌인데 여기는 약간 자유로운 느낌이고, 그리고 뭐 어쨌든 전 오늘 하루 찾아갔으니까 200만 원 간접 강제 이행금, 주주명부 안 준 거 확보를 했습니다. 뭐 주주명부 송달은 못 받고 이런 거 없습니다. 제가 판결문을 들고 갔기 때문에. 그리고 영업 시간 내에 언제든지 주게끔 판결이 났는데 그걸 이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200만 원을 확보했고, 이 200만 원은 고스란히 대표이사의 배임입니다. 예. 나중에 아주 괴로워질 겁니다. 예. 그리고 근데 뭐 대표이사가 잘못했으니까 대표이사를 괴롭혀야지 다른 직원들을 괴롭힐 필요는 없으니까. 그리고 저도 그런 거 보면 좀 많이 착해졌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그리고 뭐 그 참고 서류, 자꾸 이거 제가 보고 웃게 되는데 그 참고 서류에 보면 2017년에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그 뭐 뭐라고 적혀 있었더라? 예, 잠시만. 이게 웃겨가지고 계속 보게 되는데, 뭐라고 적었지? 취지. 2017년 절체절명의 위기로부터 흑자 전환을 통해 회사의 경쟁 및 발전 토대 마련에 성공한. 근데 오늘 갔더니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차가 없을지도 모르지만 여기 주차 공간이 3개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 같이 저를 도와서 같이 가신 두 분 중에 이제 운전하신 우리 또 상무님, 우리 작은 회사지만 우리 회사의 상무님, 예, 일부러 이제 여기 한번 대봤는데 여기 뭐 부사장님 뭐 주차 공간이다. 그러면 여기 임원들이구나. 여기 3개 다 비어 있었습니다. 대표이사님 차가 없던데 영업도 하지 않는데 어디를 돌아다니시는 건지, 출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참 의문인데, 뭐 영업도 안 하고 회사에 그렇다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뭐 월급만 받아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 차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차량은 없었던 것 같고, 어쨌든 요거를 또 제가 잘못된 건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말씀을 드리면, 절체절명의 위기로부터 흑자 전환을 통해 뭐 손정 대표가 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요거를 그러면 한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자, 영신금속은 2015년에서 2017년 그 스마트 공장, 국내 1호 중소기업 중에서 스마트 팩토리 1호일 겁니다. 스마트 공장에 굉장히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전 대표이사님이 어쨌든 주주 뭐 어떤 마음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투자를 하려면 먼저 뭐 증자를 해가지고 자금을 마련을 한 다음에 투자를 해야 될 건데, 주주들의 어떤 부담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2015에서 17년까지 스마트 팩토리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금을 당시에 제가 조사한 바로는 6천만 원.
그리고 영신금속이 자체 자금으로 2억 4천만 원. 아마 대표이사님 이것도 모를 텐데 아무튼 저보다 모를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비용을 통해 가지고 현장 단말기 도입하고 그러니까 뭐 손으로 기록하는 것을 뭐 생산 실적이나 뭐 품질 공정에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이제 키오스크를 40대를 도입을 했습니다. 이것만 갖고도 생산성이 20%가 향상이 됐습니다. 사실 이 투자가 없었으면 영신금속은 태국 공장에 올인하고 요 평택 공장을 팔거나 폐쇄를 해야 되는 건데 이때 생산성을 높여놓는 바람에 현재 영신금속에 재직하고 있는 많은 근로자들이 생업을 이어갈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또 요거에서 효율을 봤으니까 2016년에 2억 5천만 원 해가지고 단말기 숫자를 73대까지 늘렸고 2017년에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2017년에는 3억 4천 그리고 단말기 89대 추가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불량률도 절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공장 우수 기업 사례로 또 언급이 되기도 했고 그리고 스마트 공장 컨퍼런스에서 영신금속을 성공 사례로 다루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게 선지영 대표 취임 전입니다. 예. 그리고 그게 2015년에서 17년도까지 투자를 하면서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절체절명의 위기가 뭐였느냐? 한국 GM이 이제 군산 공장을 폐쇄를 하면서 2월 달에 철수 가능성이 불거졌고 그러면서 또 이정우 대표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이것도 나중에 한번 언급을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무거운 주제라서 그래서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퇴직금으로 굉장히 많은 금액이 지출이 됐습니다. 퇴직금. 그러면서 이제 회사가 나빠졌는데 그게 절체절명의 위기다. 누구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무튼 그거를 뭐 극복을 한 거는 이 투자의 결실이지 뭘 해가지고 그걸 극복을 했다고 하는 건지 주주분들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왜 거짓말을 하지? 뭐 본인이 한 게 없는데 왜 이런 거짓말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도 우울한 일이 있을 때 발음이 잘 안 되네. 우울한 일이 있을 때 요거 보시면서 웃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이거 보니까 되게 재밌어가지고 그리고 의결권 업체 그렇게 선정을 해서 회사 자금으로 줬습니다. 그러면 추가 선임이 회사 재정에 뭐 부담을 준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사회이사가 보통 많이 주면 월급이 150입니다. 6명 있으면 900만 원인데 저거 의결권 대행업체 저거 선정하는 거 못해도 제가 알기로는 한 최소 금액이 5천에서 8천 뭐 많게는 한 3억 뭐 성공 보수 치면 5억까지도 부르는 게 일반적인데 그런 돈을 지출해놓고 월급 150만 원 갖고 저런 얘기를 쓴다? 진짜 진짜 뭐 이거 의결권으로 뭔가 응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얘기가 너무 길어졌는데 영신금속 측 얘기는 전화를 주고 오세요. 지금 담당자가 매우 바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내일 전화를 하고 한번 또 가보고 뭐 KTX 타고도 어쨌든 제가 일을 할 수는 있으니까 운전만 안 하면 되니까 그래서 뭐 KTX 타고 가서 여기서 노트북으로 일하고 또 내려올 때 또 노트북으로 일하고 그래서 뭐 시간적으로 딱히 큰 어떤 뭐 손해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한 5번 가서 나중에 배임 소송 또 해야 되니까 또 증거를 제가 직접 가서 확보를 하고 또 못 가는 경우를 대비해서 오늘 오신
그 석균삼 씨 그리고 우성복 씨, 예, 그러니까 석균삼 이사님, 우성복 상무님, 이 법인 설립한 지 이게 2달이 채 안 돼가지고 입에 올라있지가 않은데, 아무튼 이 두 분께 위임장도 드렸고 판결문도 드렸으니까 제가 못 가는 일이 있으면 두 분께서 가셔서 또 그거를 하고, 그래서 철저하게 이번에 간접 강제 이행금 1,000만 원 주주 명부 안 주면 그것 가지고 주주 대표 소송 또 할 겁니다. 배임으로 끝까지 괴롭힐 겁니다. 왜? 저는 아시다시피 전 뒤끝이 아주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저를 봐도 인격적으로 저는 정말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하나 딱 이거 이 뒤끝이 있는 거, 이게 조금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한번 뭔가 받으면 끝까지 복수합니다. 네, 그래서 그게 어쨌든 주주분들께, 전체 주주들께 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예, 또 제 개인적인 그런 부분들을 또 갚아줘야 되니까. 예, 그리고 댓글 확인하겠습니다. 아, 이게 옆으로 이렇게 퍼지면 밑에 바로 댓글이 나오는구나.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그래도 반등이 나왔으니까 다행인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런 식으로 대량으로 사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우리 시장이 자체적으로 올라갈 일이 없구나. 예,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좋은 결과 응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예, 이런 또, 뭐, 물론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를 설명을 안 드렸나? 예, 여기 보시면, 여기 주주명부 폐쇄라는 게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해 나가야 된다는 건데, 주주명부 폐쇄 기준일이 12월 31일입니다. 그러면 거래일로 따지면 폐장이 30일이었고 결제일이 이틀 전이니까 12월 26일에, 여기 3월달이구나. 12월 31일 기준이고, 이게 폐장일이니까 30일이고 28일. 예. 12월 28일까지 보유한 주주들은 이번 주주총회 의결권을 가지게 됩니다. 예, 그리고 소집 통지서가 옵니다. 소집 통지서에 오면 주주 번호도 있고, 그리고 주식 수도, 의결권이 있는 주식 수도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확인하시면 되고, 그래서 좀 안타깝게도 지금 12월 28일이고 뭐 결제일 기준은 12월 31일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삼아서 권리 행사를 하고 싶으신 거는 이번 주총이 아니라 아마 다음 주총에서 하실 수 있게 될 것 같은데, 뭐 저는 끝까지 할 거니까, 뭐 이게 이제 다음 주총이 뭐 내년 3월이 될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때까지 계속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총에는 행사가 안 된다는, 지금 사는 건 행사가 안 됩니다. 예, 보통은 직원분들이 주주총회 하면 이렇게 다 안내를 해줍니다. 근데 영신금속은 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멀지 않으시면 오셔가지고, 예, 그 앞에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예, 같이 들어가시면 되니까. 예, 오시면, 오셔서 주주총회 참석하시는 부분, 그게 아마 좀 많은 인식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분들도 보면 그 주주총회 참석하기 전에는 매일 단타치다 참석하고 나서 이게 어떤 구조인지를 이해를 하고 좀 투자가 조금 바뀌신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들 투자 인생에 주주총회 참석하는 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니까, 예, 가까우시면, 예, 그날 저랑 같이 보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어려운 장일수록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좋은, 또 이게 쉬우면 너도 나도 다 수익 나면 또 재미없지 않습니까? 어려운 거 잘 버티다가 수익 나고, 그러면 이제 뒤늦게 이제 사람들이 들어올 때 또 빠져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큰 종목 얘기하는데 저는 제가 언급하면 대체로 한 1조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가총액. 예, 시총 1조 원 이상을 보통 대형주로 제가 언급을 합니다. 예. 어쨌든 뭐 심리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예. 네. 뭐 아직까지 제가 대리 행사 권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원론적으로 의결권을 꼭 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주주들이 이렇게 권리 행사를 하면 절대 회사가 주주들을 우습게 보고 무슨 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면 뭐 상속세 절감하려고 주가 박살 내놓고 자기들이 산다든지 이런 일은 없는 겁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경험이 있으신데, 예, 맞습니다. 이렇게 위임 서류 뭐 등기로 보내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입니다. 그러면 사실 주주총회를 개최를 하더라도 전자투표라든지 뭐 이런 전자위임장이라든지 이런 걸 다 열어줘야 마땅한데, 이것도 안 열어줬다? 그러면 가서 만약에 우리 주주분들이 모여가지고 코로나 걸려서 단체로 코로나라도 걸리면 이거 대표이사가 책임질 겁니까? 예. 이런 거 생각하면 아무리 상황이 급박하다 해도 이건 진짜 너무한 겁니다. 예, 인간적으로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코로나에서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등기로 위임장을 이렇게 발송을 하는 건데, 그걸 뭐 저한테 발송하셔도 되고 회사 쪽에 발송을 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회사 쪽에 발송하는 게 과연, 제 생각인데 그게 과연 정확하게 반영이 될지, 그리고 그 개인 정보가 과연 안전하게 지켜질지. 저 같은 경우는 제 개인 정보 깠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보내신 거 뭐 당연히 제가 소중하게 다룰 거고, 만약에 저로 인해서 개인 정보가 유출이 됐다, 그럼 집에 찾아오셔가지고 저를 혼내시면 됩니다. 저는 다 노출이 돼 있으니까. 네. 기준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12월 31일, 그러니까 결제일로는 12월 28일까지 보유하신 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뭐 당연히 급증 필요하면 파시면 되고, 그리고 의결권은 이 기준으로 남아 있으면 그건 또 행사하시면 되고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무상증자. 예. 예, 무상증자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호재도 아니고 악재도 아닌데, 무상증자라는 것은 결국 자본금이 늘어납니다. 자본금은 다른 자금에 비해서 쓰기가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금 정도는 자본금으로 분류가 더 되더라도 회사 재정 상태는 좋다, 이런 우리 재무 안정적이다라는 걸 과시하는 정도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재도 아니고 악재도 아니지만 무상증자는 호재에 조금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저쪽에서 무슨 짓을 하더라도 주주분들께서 어떤 게 옳고 그른지를 잘 판단을 하시고 주주분들께서 권리를 행사를 하시면 좋은 방향으로 결정이 될 겁니다. 뭐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은 사실 한계가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만큼의 주식이 없기 때문에 주주분들께서 해 주셔야 되는 거고, 예, 그거를 뭐 숨긴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지고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제가 요 유튜브 채널, 그리고 홈페이지, 그리고 영신금속 소액주주 모임, 여기까지 해서 다 정확하게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포스코는 말도 안 되는 트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무슨 주식을 팔아먹은 것도 아니고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예, 올해는 그 의결권이 없으실 겁니다. 예, 없지만 뭐 통지서가 안 날라오면 또 없지만, 그래도 그 마음으로라도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거는 이제 무상 감자라는 것은 뭐 사실 좋은 건 아니지만 이 크리오스가 100% 자회사입니다. 96%인가? 아무튼 거의 100% 자회사이기 때문에 무상 감자 해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예, 악재도 아니고 호재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또 무상 감자에 대해서 시장이 또 거기에 민감하니까 뭐 반응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100% 자회사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다라고, 그래서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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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액트 때 참여하셨던 분이신데, 반갑습니다. 예, 뭐 꼭 저한테 하시라는 게 아니라 의결권은 반드시 행사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판단하고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수량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참여한다는 게 중요한 거지. 예. 권리 행사를 한다는 게 중요한 거고, 한 주 있다고 안 하는 사람보다 뭐 5주라도 하시는 분이 훨씬 더, 주주로서요, 그 본연의 그런 기본을 갖추신 거고, 또 인품도 그렇지 않습니까? 5주가 뭐 되겠어라는 것과 5주라도 보태자 하는 것과 인품도 다른 거니까. 예.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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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항상 주주 운동보다는 내가 사는 모든 종목에서 권리 행사를 해야 되겠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상장 폐지 몰려놓고 탁월한 경영. 근데 재밌는 게 갓 대학 졸업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딸을 사내이사로 선임해가지고 재무 담당자를 맡겨놨습니다. 그러니 이런 꼴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우습게 보니까. 예. 제가 이제 지금 웃으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사실 이거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이런 거. 거짓말 하는 거지 않습니까? 뭐 형식적 상장 폐지 위기에 몰려놓고 탁월한 경영. 예. 예, 여기 상우이님께서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경황이 없거나 경험이 부족해 하더라도 그러면 대표를 안 해야지. 왜 능력도 안 되면서 대표를 해가지고 이런 의견을 받게 되는. 용비하천가. 예. 맞습니다. 이게 기만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2017년에 스마트 팩토리 투자해서 회사가 지금의 경쟁력을 갖추게 된 어떤 도약의 시기였는데, 그런 시기에서 저거를 절체절명의 위기? 조금 뭔가 왜 저렇게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참 안타까운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스마트 팩토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의 성과가 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출근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는데도 회사가 잘 돌아가는 것도, 오랫동안 회사에서 근무를 해 오셨던 직원분들의 노고, 그리고 그런 투자의 어떤 결과물, 이런 게 어우러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익 나셨다니까 다행입니다. 제가 해서 한 3개월 정도? 재미가 없는 것 같은데, 한 4개월 정도인가? 별다른 재미가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수익 많이 나셨다니까 참 축하드립니다. 바이오 솔루션, 죄송한데 저는 사실 상담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어떤 내용으로 답을 드렸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바솔. 예, 바솔. 바솔은 그러면 끝나고 보겠습니다. 예, 비중이 70% 이거 하나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물론 이제 투자 금액이 적으시면 이렇게 승부를 보시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예, 다른 분들이 또 오해를 하실까봐 그냥 일반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금액으로 따지면 5천만 원 이하다. 투자 금액이. 한번 이렇게 승부를 볼만 한데 투자금이 그 이상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 종목에 30% 이상 담으시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예, 그러니까 잘 배분을 하시라는 뜻이고 뭐 금액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사셔도 이번 주총에서 의결권은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의결권이라든지 주주명부 폐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도 요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 이게 모른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이라도 알고 가시면 되는 거니까. 예. SK케미칼은 예. 네, SK케미칼은 바솔, SK케미칼 이 두 종목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댓글에서 세 분이나 의결권이 언제 확정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셨는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고 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바솔이 아니었나? 바이오 솔루션. 예, 예. 예, 바이오 솔루션.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바이오 쪽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 기대치가 너무 과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뭐 아직 죽은 건 아니니까 일단 뭐 딱히 급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고민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적자가 나기는 하지만 그게 뭐 감내 못할 수준이 아니고 부채가 없으니까 그럭저럭 뭐 버틸 수도 있을 것 같고 방향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모르겠는데 요 거래량 이후에 매도 거래량이 없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면 지금보다 나은 자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그거 SK케미칼. SK케미칼은 계속 떨어지는데 그 SK바이오사이언스가 공모에 성공을 했지만 그 최대 주주인 SK케미칼은 조금 이제 계속 부진합니다. 이게 6개월간 매도를 못합니다. 그럼 앞에 다 팔고 과연 SK바이오사이언스 주가가 얼마가 될 것이냐. 지금 65,000원의 공모가가 됐는데 뭐 따상을 가더라도 결국 저는 이거 공모가 아래로 내려온다고 봅니다. 공모가 아래로 내려오더라도 SK케미칼이 거기서 일부 팔아서 챙긴다라고 하면 절대 나쁜 시나리오가 아닌데 근데 이 기대감이 사실은 그 전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SK바이오사이언스 상장한다는 기대감이 이때부터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한 10만원짜리가 거의 5배 뛰었다가 기대감에 지금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기대감에서 그친 게 아니라 실제 주식으로 상장해서 일부라도 회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뭐 10만원에서 46만원까지 올랐다가 그 절반을 반납을 하면 56이니까 28?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럼 기술적 반등 정도는 기대할 수 있으니까 요 대응은 뭐 저점을 깨면 손절하고 요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저점 깨면 손절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반등 시에 정리를 한다 이런 관점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 요 갭 자리 요 자리가 요 자리를 깨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뭔가 상승 의지는 남아있다. 요걸 깨지 않았기 때문에 요 갭 자리를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지난번 저점을 어떻게 했느냐 지난번 저점에 왔으니까 이 전저점 자리는 요것도 과정을 한번 다룰 건데 전저점 공략은 꽤 유용합니다. 그러니까 전저점 공략이라는 게 이게 전저점이고 하면 여기서 전저점에서 반등이 나오거나
추가로 하락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보통 이 전저점 자리는 회복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회복하고 다시 죽거나 더 회복하거나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전량을 공략하지 않고 일부러 공략하고 떨어지면 더 추가 매수해서 반등 나올 때 정리. 그리고 여기서 공략해서 올라가면 수익 나고 정리. 그러니까 리스크가 거의 없는 공략이라고 볼 수 있어서 여기서 저점 깨고 내려가면 손절이 아니라 반등을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쯤 반등이 나올 것 같고 그때 정리를 하시면 지금보다는 나은 대응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장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